이 바쁘신데도 다 방문해 주셔가지고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뭐 메일도 보내고 여러 가지 공지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바로 체크에 대한 홍보도 되지만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제 또 선배님도 계시고 또 여러분 계시는데 좀 감정을 또 최근에 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3월 17일 날 감정 기준이 새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같이 뭐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시간을 좀 길게 잡아서 3시간이 되거든요. 3시간인데 이 감정 기준에 대한 흐름의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왜 바로 체크나 이런 솔루션들을 사용해야 되느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야겠습니다. 3월 17일 날 그때 이제 서민석 부장님이 갑자기 중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정료 양도 50%만 앞으로 주고 실제로 제가 지금 며칠 전에 끝나고 있는데 50%만 주니까 당장 저희 회사도 좀 굉장히 황당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 뭐랄까 감정의 실상을 잘 들여다보시기가 힘드시거든요. 약간 들으면 조금 이제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 보는 분들이 감정이 어떤 성부 감정 뭐 수준 일종의 용역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뭐 특별한 법적으로 용역은 아니지만 용역처럼 감정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감정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일부나 여러 가지 부분을 통째로 이제 뭘 흔한 서민성장 통발주라고 표현을 쓰더라고. 실제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물 것 같은데 또 불가피하게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제 법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통발주를 주고 이게 감정 결과를 오고 옛날에는 한 7, 8년 전에는 그대로 판결을 하는 거거든요. 감정 결과에 대해서 판결을 해버리는데 요즘은 원고와 피고가 그 감정 결과를 두고 싸우는 겁니다. 그걸 싸우는 거죠. 소송이니까. 근데 컨설팅 하는 회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원고든 피고든 그 감정서를 분석해가지고 감정서의 원인을 찾아서 공격을 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죠. 그래서 디펜스를 해야 될 거예요. 감정 입장에서. 그게 이제 사실조회나 감정 보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무리 감정서를 잘 만들어가지고 냈다 하더라도 그걸 돈을 받고 공격을 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어떻게든 다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자기가 지금 기존에 고유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정말 나가지도 않은 물을 보니까 약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셔가지고 그냥 이건 아니다라는 정도로 막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요즘은 이제 진중하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간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연락을 하더라도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다시 그걸 가지고 원고 피고 변호사가 쪽을 봐야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겁니다. 판결을 해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나는데 계속 몇 개월씩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판사님들은 1년에 뭐 20개인가 30개인가 자기 맡은 수만큼을 판결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자기 고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극약 처방을 내리 50%만 주고 원래는 70% 정도 주고 소액 사건 한 1,000만 원 미만은 돈을 웬만하면 다 주거든요. 주고 이제 하는데 아예 결의를 해가지고 50%만 준다는 거예요. 실제 저도 지금 뭐 한 2천만 원대 끊어놓고 1,000만 원만 주니까 지금 굉장히 황당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부가세를 안 끊고 나중에 하다가 또 더 일이 계속 누적이 되니까 세관계에 사서 계속 그러니까 좀 약간 복잡한데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어떻게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결국은 이제 전산화적인 방법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하는 거고 일단 실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
이걸 보시면 되고, 이게 사실은 이제 2011년도에 지금 하나씩 다 때렸지 않습니까? 물론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2011년도에 당시에 이제 정명호 감정인이라고 종합서울 건축사회에서 감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건축사회하고 또 기술사회 여러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2011년도에 서울중앙에서 감정신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한 6, 7개월 정도 TF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논의가 많았죠. 기술사회, 건축사회, 또 다른 안전진단 하시는 분들 다 모여가지고 이게 만든 게 지금 2011년도 건설감정 신문 기준입니다. 이게 지금 한 4년 정도 지금 온 거지 않습니까? 물론 2011년도 11월 달이니까 따지고 보면 4년 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작년에 다시 7월 달부터 사실은 별로 변경할 계획은 없었는데, 법률신문에서 이제 건설 감정에 대해서 법원 감정을 굉장히 때렸습니다. 3회 정도 6월달, 7월달 시리즈로 때렸거든요. 근데 기술자들은 우리 계신 분 법률신문 안 보시잖아요. 볼 일이 전혀 없는데, 법률신문은 판사 변호사님들이 보는 겁니다. 거기서 건설 감정인데 거의 뭐 완전 날름처럼 이렇게 막 평을 하고 4급짜리 감정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안 하고 뭐 장응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잘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 판사님들이 약간 견디기 힘든 수준이니까 이걸 좀 어떻게 개선하는 방안으로 마련해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제 작년에 감정 기획팀을 만든 겁니다. 처음 출발은 감정 절차에 대해서 감정인들을 어떻게 공정하고 또 이 표까지 관리할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이제 감정이 외부의 표방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중국으로 원래 감정 기준에 대해 가지고 이 건설감정 기준을 좀 하자 쪽만 정리해가지고 저 발표를 한번 그 부분을 좀 세팅을 해가지고 지금 원래 2011년도 감정 기준으로 한 30몇 가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30몇 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9가지 정도는 변경을 해서요. 6가지는 새로 세웠습니다. 요 변경된 부분들은 주 포커스가 뭐냐면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작년 1월 초죠. 원래는 재작년부터 작업이 있었는데 하자 분쟁 조정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조금만 아니, 또 50% 조금만 해도 하자 문제 조정위원회에서 하자 판정 기준이라는 걸 내놓았습니다. 하자 판정 기준. 원래 그 전에는 이제 뭐 그냥 자기들 내규를 하다가 이걸 고시를 내는 고시 작년 1월 달에 고시를 하다 보니까 하자 분쟁위원회에서 그 판정 기준은 글자 그대로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내부적인 어떤 그 판정 기준인데, 그걸 고시를 하면서 건설사들이 그 기준을 들고 재판장에 와가지고 원피고 당 피고자습니까? 보통 하자 소송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변론을 계속 내놓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하는 회사들을 같이 올려가지고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 예금 3인 비만 하자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엇갈리다 보니까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좀 주 안점으로 다룬 이 건설 지금 감정 신고 기준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또 스크린 해가지고 요번에 아니 좀 몇 개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는 최종 정리된 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우시고, 이게 그냥 만든 건 아니고 여러 분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런 국토부나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도 합쳐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이 건축물에 하자니 들어가는 거 추록을 보시면 됩니다. 나눠드린 추록 부분의 페이지인데, 하자에 대한 개념은 뭐 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조금 뭐랍니까? 그냥 주택법령상에 주택법에 있는 별표 6에 있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체진, 누출 이런 것만 하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대한민국 법에는 하자가 뭐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법에 하자란 무엇이 정의가 되어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주택법에 별표역에 있는 것도 하자의 범위입니다. 범위. 그 앞에 딱 보시면 하자의 범위는 이런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의 범위가 되어 있고 하자의 범위에 대한 담보 책임 기간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자의 정의가 되고 그리고 하자의 범위는 하자의 의의는 지금 여기 건설 운영관계국도 있고 실제 대부분 판례로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이겁니다. 목적물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한 성상을 계획할 거나 그 통상의 용도에 사용을 성상하지 못한 경우가 하자라는 하자. 실제로 어떤 민사적인 서로 도급 계약 관계 속에서 정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포함하는 좀 광의의 개념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지금 하자의 법이, 주택법에 있는 하자의 법에는 굉장히 보증의 대상이 되는 하자를 딱 정리하면 요 정도는 하자를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전 보증 정권을 끊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넓다는 거죠. 민법 667조는 이제 수급의 담보 책임을 정해놨거든요. 이 담보 책임에서 하자 보수 소송이 가능한 건 이 667조에 의해서 소송을 거는 거거든요. 담보 책임을 보시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에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이나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보수 청구권입니다. 하자 보수 청구권.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수의 과다의 비용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거는 이제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수의 과다한 비용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보수를 청구하지 않고 비용으로 그냥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말이 나오거든요. 이항이 도급이는 하자의 보수의 과다에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두 가지는 하자에 대한 보수 청구권이 있고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고 이게 66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담보 책임에 의해서 이제 소송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법이잖아요. 민법이니까 민법 한국법으로 가면 집합건물법이거든요. 이번에 집합건물법에서 이제 담보 책임 기간을 정해놓은 게 원래는 그 법이 없었고 이게 민법으로 보면 10년이면 10년 이내로 가니까 하자가 이제 굉장히 좀 넓어지고 보수 보증법이 넓어지는데 주택법에 오면 이제 담보 책임 그 보수 보증 대상의 범위가 그렇다는 거고 이거 약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주택법은 공법이고 공법. 실제로 근데 집합건물법에서 체계가 제대로 안 잡히다 보니까 소송을 민법이야 소송을 집합건물법 그 주택법을 들고 와가지고 소송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게 법리적으로 정리는 안 됐습니다. 하자의 유형은 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구조적 설비적 뭐 이런 통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하자 담보의 책임 유형이 정리되어 이거는 어떤 거하고 관련이 되냐면 감정인이 아니 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이제 감정 업무를 하시면서 보수 비용을 뽑는 방법에 관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자의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보수비를 다 뽑아야 될 게 있고 시공비 차익으로 뽑아야 될 게 있습니다. 중요하지 아니한데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 차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자가 보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따져야 되거든요. 하자 보수가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보수비를 뽑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경우를 들면 건물의 청구를 도면에는 3년하씩으로 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2,700만 해가지고 30cm씩 청구가 부족하다. 그럼 건물을 뜯어내고 새로 3년하씩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에 따라가지고 보수비를 산정하는 방법이 틀려집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하자가 중요한 경우고 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하자 보수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간에 하자 중요한 하자는 뭐 구조상, 기능상, 안전상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무조건 그 비용을 뽑아야 되는 거고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비가 적정한 경우가 있지 않을 겁니까? 그냥 뭐 적당히 돈 들이면 다 보수가 되는 경우 그것도 보수비를 뽑으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비가 과다한 경우거든요. 이때는 이제 보수 청구권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을 주는 겁니다. 근데 손해배상 금액을 감정인들이 우리는 건축감정인이니까 건축감정인이 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돼 있어서 또 교환가치 차익이고 독성식 평가부에 의해서 막 계산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드리면 시공비 차익으로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보수비가 과다한 경우 뽑는 방법이 똑같은 거죠. 역시 시공비 차익으로 뽑는 거죠. 이걸 구분을 잘 해줘야 되는데 감정을 처음 하시든지 아니면 감정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제 좀 약간 이 뭐랄까 굉장히 좀 노하우가 많이 쌓이신 여러 가지 경우에서 발생하는데 뽑아놓고 나면 보수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시공비 차익이 아니고 뭐 재료비 차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약간 방법을 달리해서 뽑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또 나중에 실제 감정서를 내놓고 나서도 법원에 가서 이제 변론을 통해서 원피고 주장하면서 새로 시공비를 뽑아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가능한데도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해서도 적정하냐 과다하냐 이걸 다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관계법인데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법이 가장 기본 민법 667조가 기본적인 근간이고 민법은 제출기관입니다. 여기 이제 10년은 규정되어 있고 이번에 이제 집합건물법이 민법 밑에서 다시 담보기간을 새로이 줬습니다. 3원, 3년차, 5년차, 10년차 줘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주택법은 공법, 민법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 법인데 건설산업기본법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하자 발생 기간에 따라 담보 책임 기간을 설정을 해놓고 이 건설산업기본법도 하자 발생 기간에 대한 담보 책임 기간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에서 현재로는 2013년 6월 15일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는 그 집합건물법에 부기를 달아놨습니다. 그 부기에 의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도급이나 수급이 사실 굉장히 법리적인 부분인데 감정이 뭐 이것까지 감정에서 적을 일은 없어가지고 모르실 거예요. 단지 제척 기간이냐 하자 발생 기간이 요 정도 맞으면 되는데 뭐 감정인들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는 하자가 발생한 시점에